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파리올림픽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방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배드민턴 협회가 안 선수의 폭로를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었죠. 안 선수 재반박 대신에 저의 발언으로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선수들의 순간들을 덮어버리게 됐다며 선수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가 충분히 축하받은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직후에 협회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영 기자입니다. 어제 공항 기자회견 후 쫓기듯 소속팀 버스에 올랐던 안세영 선수. 24시간 만에 SNS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며 저의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받은 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회 소속팀과 상의한 뒤 자세히 밝히겠다며 공항에서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1시간 반 뒤 안세영 선수가 감독, 코칭 스태프과 나눈 대화까지 넣어 A4 10장 분량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상반된 주장과 반박으로 진실 공방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이후로 입장 표명을 미룬 만큼 그동안 협회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 본격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협회는 선수와 나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안세영, 대표팀 코치들과 가능한 한 빨리 면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팩트는 짚는 게 맞지만 선수의 모든 말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며 무릎 부상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일부 잘못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안세영과 협회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오늘 오후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포항에서도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곧바로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고 실제 오후 5시 이후 50cm 크기의 쓰나미가 왔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백화점 내부에 진열된 옷들이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고 손님들은 모두 웅크린 채 난간과 기둥을 잡고 흔들림이 멎기를 기다립니다. 식당의 식기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멈춰버렸습니다. 강한 흔들림에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는 물론 신호등까지 위아래로 출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동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미야자키현과 인근의 에히메현, 고치현 등 시코쿠 지역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후 5시 이후로 미야자키 항에는 50cm, 나치난 아브라즈 항과 이부스키 항에는 각각 40cm와 20cm 크기의 쓰나미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구명, 구조 등의 재해 응급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와 포항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일본 현지도 올림픽을 즐기다가 이 7개월 만에 강진에 깜짝 놀란 분위기입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이 더 큰 대지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일본 방송들은 파리올림픽 등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미야자키현 지진 속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건 올해 1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6 강진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일본 현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일본 기상청과 일본 총리관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쿄나 시즈오카, 시코쿠 쪽에서 발생하는 규모 8.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인데요. 이 지진의 주기가 100년에서 150년인데 최근에는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이후 더 큰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여진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이번에도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북한에서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 한 명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을 해왔습니다. 이 같이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오는 도중에 행방불명이 되면서 군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교동도 인근에서 북한 주민 2명이 서해 중립수역을 통해 남측에 귀순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이 중 한 명의 신원을 확보했고 현재 육군 수도군단에서 보호 중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군이 행적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 지역에 물이 빠진 틈을 타 걸어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오후 국회 국방위 질의를 통해 알려졌는데 군이 초반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해 강화도에 위치한 교동도라는 곳을 통해서 북한 성명 불상자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남하를 했는지 귀순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를 통해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초박빙이죠. 45% 대 43%. 자, 여론조사상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에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주 연속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에서 6일 사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5% 대 4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주에 이어 2주 연속입니다. 트럼프가 줄곧 우세를 보이던 지지율 추이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기점으로 역전된 겁니다. 현지 시각 6일 또 다른 언론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해리스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경합주를 돌며 승기구치기에 나섰습니다. Donald Trump has openly vowed if reelected he will be a dictator on day one. Should never again have a chance to stand behind the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는 해리스를 급진접하로 몰아가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obody knew how radical left she was, but he's a smarter version of her. 미국 현지에선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트럼프가 측근들에게 바이든을 이겼는데 해리스를 또 이겨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동원된 보병 규모가 최대 1,000명,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 차량들 위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인 남서부 국경지대 쿠르스크주를 공격하자 러시아군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동원된 우크라이나 보병이 최대 1,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Продвижение противника вглубь территории на Кур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становлено.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충돌이란 겁니다. 공격받은 마을에선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도로 곳곳에 구멍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5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в том числе ракетного,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зданиям.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깊숙이 침공하는 상황은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동안 드론이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던 우크라이나가 보병을 동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 침투 작전 영상을 공개하며 안보 방위 대규모 계획의 일부로 현재도 계획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덮친 건데요. 사고 당시 모습은 강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터널 내부를 달리는 화물차.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뒤로는 커다란 바퀴가 반대편 차선으로 굴러갑니다. 1톤 화물 트럭을 겨우 비껴가더니 터널 벽면을 튕긴 뒤 그대로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속도를 줄이고 잠시 후 화물차 운전자가 다급히 뛰어옵니다. 5톤 탑차 조수석 쪽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덮친 건 어제 오전 11시 26분쯤.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운전자인 30대 여성이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 당시 탑차는 밭에서 수확한 수박을 싣고 춘천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수박 무게까지 더하다 보니 화물차를 견인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탑차가 과적이나 정비불량으로 인해 타이어가 빠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비불량이라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사고 처리해야 되겠죠.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25톤 화물차 바퀴가 빠져 맞은편 관광버스 앞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화물차 타이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주차 타워를 나오던 차량이 차량 2대와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퀴에 눌린 순찰차 앞부분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철제 울타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중기를 동원한 끝에 SUV 차량을 드러내 견인 차량으로 옮깁니다. 오전 10시 40분쯤 SUV 차량이 차량 2대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 타워를 빠져나오던 차량은 앞을 지나던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주차된 순찰차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SUV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현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하셨나 본데 나중에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방탄소년단 슈가가 탄 건 킥보드냐 스쿠터냐 말이 엇갈렸었죠. 시속 30km까지 올라가는 전동 스쿠터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그제 서울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 슈가. 경찰은 당시 슈가가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를 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슈가와 소속사가 당초 전동 킥보드라고 했던 것과 달리 경찰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전동 스쿠터라고 발표한 근거입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입니다. 외관상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와 무게를 기준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최고 시속 25km 미만일 때 전동 킥보드로 분류됩니다. 무게도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25km 이하면은 PM이고 25km 넘어가면은 이제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스쿠터 이런 게 되는 거죠. 슈가의 사례처럼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처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킥보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스쿠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전동 킥보드라고 했던 슈가의 소속사는 오늘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며 수사기관의 분류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80대 어르신이 음식이 목에 걸려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때 해야 하는 응급조치, 음식물을 토하게 하는 하임리히법이죠. 이걸 할 줄 아는 자율방범대원이 우연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옆에 있는 여성의 등을 두드립니다. 다른 일행도 다급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살피는데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뛰어들어옵니다. 남성은 여성의 등 뒤로 가 배 위를 감싸 안고 들어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지난달 26일 80대 여성이 돼지고기를 먹다 고기가 목에 걸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틀니까지 틀어져 음식물을 내뱉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일하던 경찰서 자율방범대 박경민 씨는 우연히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손이 뚝 떨어지셔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가서 이제 맨 처음에 하임리법 했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위아래로 흔들어 음식물을 토하게 하는 응급조치 하임리히요법을 한 겁니다. 박 씨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은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임리히요법을 받은 환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민을 위협하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죠. SNS 계정을 추적해서 운영자를 붙잡았는데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서창우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힐 뻔합니다. 경찰이 뒤따라오자 조롱하듯 내빼기도 합니다. 찍어. 지난 4일에는 서울 성수역 인근 등에서 집회를 예고했는데 경찰 100여 명이 단속에 나서자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상과 집회 예고 등을 SNS에 올린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 연맹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영자는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SNS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오늘 새벽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에 대해 특수협박을 비롯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혐의를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6월에서 8월 정도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관대한 처벌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젊은 층이 불법 행위를 SNS에 과시하듯 올리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벤츠 전기차에 대해서 2차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전기차 하부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정밀 분석 중인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화재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벤츠 전기차를 들어 올려 차량 하부를 살핍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소방, 국가수를 비롯해 전기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벤츠 측에서도 6명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2차 감식에선 중국산 배터리 팩을 차체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BMU, 배터리 관리 장치 등을 확보해 정밀 감식할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배터리 충전과 방전 상태를 관리해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터리 온도나 용량 등의 상태도 모니터링합니다. 배터리 분리를 해서 배터리 내부의 상태, 또 안에 있는 BMS 이런 상태를 보고 회수를 하고 또 EDR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남아 있는지.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확인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관련 기록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화제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 여파로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 공개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지금은 차량을 출시할 때 크기와 무게, 연비 등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의 정보는 배제돼 있습니다. 정보가 오픈되고 소비자들이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차량 가격을 차등을 둔다라고 하면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벤츠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와 동일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국내에 3천여 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 항목에 화재 안전성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침이 이미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도 2026년부터 QR코드 등을 통해 정보 공개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인천 아파트에 벤츠의 한 딜러가 광고 전단지를 돌려 논란입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2%를 더 할인해 주겠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상황에 그런 차량 판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의도가 맞는 건지 다들 화가 나 있더라고요. 벤츠코리아 측은 전단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재발 방지를 딜러사들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 그동안은 전부 금연 장소는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주의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구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터나 담뱃불이 있으면 큰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3월에도 강원도의 한 주유소에서 유증기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보시면은 방화벽 뒤에서 흡연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하죠. 써야겠죠. 사고가 나면 이제 주위는 다 폭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동안 주유소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이었는데 이제 모든 주유소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에는 주유기 옆에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이제. 아유, 위험하죠. 또 주유소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동북부로 북상 중입니다. 뉴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드론이 하늘에 떴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뉴욕의 하늘에 드론이 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북상하면서 뉴욕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뉴욕시가 드론을 이용해 경고 방송에 나섰습니다. He has used alternate methods of notifying people. And we, on a phone call this morning, the potentiality of using drones with loudspeakers going in those areas or where we know historically we've had flooding problems.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고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드론을 날려 구석구석 안내를 한 겁니다. 뉴욕에서는 3년 전 허리케인 아이다로 사망한 13명 중 11명이 반지하에서 익사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반지하 아파트를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방비 상태로 침수 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Some buildings will have trouble, yes. Most buildings will have old plumbing, so.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I think it's probably a pretty good idea to use them for
emergency response and stuff like that. Of course, they can also be misused by the police for spying and surveillance and whatnot. But 다만 일각에선 방송 중 스페인어 내용은 알아듣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알래스카에서 홍수가 나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100채 넘는 주택이 순식간에 침수됐는데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계속 녹는 게 문제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물에 잠겨 주택의 지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6일, 미국 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에서 홍수가 발생해 순식간에 최소 주택 100여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일단 몸부터 대피했던 주민들은 뒤늦게 수해가 휩쓸고 간 집에 돌아와 허탈해합니다. I didn't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like let's get everybody out and we'll deal with the rest later. 이 마을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알래스카 유명 관광지인 맨데롤 빙하가 녹아내려 주택가 인근의 호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산 전체를 덮고 있던 수어사이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빙하 호수 분지가 만들어졌고 빙하가 녹은 물과 빗물이 함께 쌓여 있다가 물이 범람할 때 한꺼번에 넘쳐 흐르는 겁니다. The water pressure in the basin can actually lift the main glacier up and then the water is released under the glacier. 실제로 2011년 이후 30번 이상 분지에 물이 넘쳤습니다. 알래스카 당국은 대피령 발동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800억 명을 싣고 지구 4만 바퀴를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표 파는 곳이라고 쓰인 매표소와 공중전화 부스, 덕수궁이라고 적힌 나가는 곳 표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71년 첫 삽을 뜬 시청 역사의 모습입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시청 앞 지하역 광장의 입구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내 첫 지하철인 1호선 종로선이 개통했습니다.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 9.5km 구간으로 60년대 급속한 인구 증가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제 신설동 여기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막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대리석이 막 버쩍버쩍 불이 하나고 하니까. 50년이 지난 시청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모양과 위치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그 사이 9개였던 역은 30배 넘게 늘었고 누적 승객 수도 770억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이 달린 거리는 16억여 킬로미터. 지구를 4만 바퀴 넘게 돌았습니다.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사는 거 그런 느낌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좋아졌죠. 서울 전체가 지하철로 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참을비도 안 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전철이 있고 이 지하철 있잖아요. 서울 지하철과 시민들의 추억을 담은 50주년 전시회는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요즘 꿈틀대는 집값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지을 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그린벨트를 푼 지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5만 호를 공급할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합니다. 이날 공개될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례법을 만들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인가를 통합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는 건데 정부는
통상 14년에서 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 8년에서 9년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실행한다면 진짜 재건축 진행에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춥니다. 아파트로 지나치게 수요가 몰리는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빌라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빌라 같은 소형 주택 구매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게 하고 취득세도 최대 300만 원 깎아줍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를 사도 아파트 청약에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빌라 취득세 감면 등 법 개정 사안이 적지 않아 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 대신 국회가 이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산부인과 현장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 신경 찌는 거 봐요. 이거는 나와야 된다. 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불합치는 있는데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대부분 기소 중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 가능은 하실 것 같은데 시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27주 정도 되시면 600상 정도 다음 주에 가능한 날짜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가능하시거든요. 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애기 나와서 올 수도 있겠네. 여기 돈이 꽤 비싼데요. 9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해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 임신 중절에 대한 것을 수술로만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물에 의해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 또한 일종의 입법적 공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MZ 세대들이 즐겨보는 영상에 최근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명예회장 등 한국의 1세대 기업가들인데요. 인기 이유를 이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을까? 새벽 5시에 시작한 정주영 회장의 가르침. 삼성과 SK, 현대, LG 등 주요 대기업을 일군 창업가들에 관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 인기입니다. 조회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기록합니다. 1세대 기업가들의 성공 신화는 주로 자서전이나 평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짧게 재가공된 영상으로 MZ세대들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창업주이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리더의 자리에 있으셨나를 보면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취업난에 허덕이는 MZ세대. 우에서 유를 창조했던 1세대 창업가들에게 힘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어려운 청년들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된다. 정주영, 이병철 회장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기업인 조사에서도 각각 1위, 4위에 올랐습니다.
6.25 전쟁 후 잿더미가 된 한국을 재건을 넘어 도약시켰던 1세대 창업가들의 기업 정신. MZ세대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정보사 공무원이 간첩죄로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간첩죄라는 건 이 북한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건데요. 이 국회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간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만큼 A씨가 정보를 넘긴 중국 동포와 북한의 연계성이 파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밀 유출 사건 뒤 처음 열린 국방위 질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향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블랙요원의 기밀 누출과 볼성 산업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기밀이 이제 북한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수사에 따라서 밝혀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신 장관은 군 정보 업무는 큰 공백 없이 정상화됐다며 혁신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연세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연세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조 씨는 대학원 입학 당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입학을 취소했고 동시에 학위도 취소됐습니다. 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나 변조는 입학 취소 사유입니다. 조 씨는 2017년 입학 과정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때 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조 씨는 이미 현재 재학 중인 걸로 알려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합격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가족 문제라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 규모와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될 예정인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장관도 명단에 오를지가 주목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제가합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이나 유명 기업인보다 소상공인처럼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을 받을지가 주목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기 5개월을 남긴 지난 2022년 사면됐습니다. 다만 복권되지 않아 출소 시점 기준 5년 뒤인 2027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권 인사로선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됩니다. 조윤선 전 수석 혹시 포함될까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4번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엔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등 총 2,176명을 사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를 설득한 한동훈표 1호 민생정책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액수를 정했습니다. 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 6천 원. 취약층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6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겁니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관철시킨 민생 1호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 1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을 띄운 것이란 분석입니다. 야당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취약층 지원에 대한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앞서 2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대상 문구에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습니다. 이 통과보다는 압박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명시한 3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김 여사가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올린 겁니다.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추천은 이번에도 야당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올리지 마시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받아쳤습니다.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지도부 출범 후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괄호 안에는 전이 들어가겠죠. 네, 보통 그렇게 쓰죠.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르게 부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이재명 진 대표님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을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기서 진은요. 군대 용어 진급 예정의 준말입니다. 진급할 예정인 계급 뒤에 붙여서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사진이라고 쓰여 있으면 중사진급이 예정된 하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진 대표라는 건 곧 대표가 될 사람이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한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요. 이 후보의 일극 체제를 꼬집기 위한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전당대회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이니 대표 예정자라는 거죠. 민주당 원래 1인 정당 아닙니까? 한 명이 90% 받는 정당 아니에요? 그런 뜻이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의 현장 검증을 갔는데 뭐예요? 호통 방지용 리모델링. 어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장소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제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가 처음 안내한 장소가 너무 비좁다며 항의해서 큰 방으로 갑니다.
이게 전체 회의가 열리는 장소 바로 옆 방입니다. 이 공간을 놔두고 이 방해 행위를 도대체 누가 지시합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면 회의는 전체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방통위 전체 회의실로 갔는데 저 자리를 보니까 방통위원장이 의결할 때 이 땅땅땅 두드리는 그 자리예요. 맞습니다. 네, 최 위원장이 앉았던 자리가요. 과거 이동관, 김홍일 등 역대 방통위원장들이 의결할 때 앉는 자리죠. 야당 과방위원들이 앉은 자리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앉은 자리고요. 그러면 저 방을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현장 검증 다음 날 직원들에게 리모델링 지시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대행 재판정처럼 바꾸라고 했는데요. 방통위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곳이니 이름도 심판정으로 바꾸고 판사 자리인 법대와 방청석을 나눈 것처럼 상임위원들의 의석과 방청석 사이에는 칸막이도 설치하라고요. 기관장 동의 없이 출입도 못하게 한다는데 다시는 민주당의 회의실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민주당의 현장 검증은 기관 유린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리모델링 배경을 밝히더군요. 야당은 또 반발하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멋진 저 사진들은 뭘까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사격 선수로 변신한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권총 들고 고글까지 착용했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었고요. 정말 국가대표 같은데요. 뭔가 조준도 합니다. 네, 한쪽 눈을 감고 조준을 하는 모습이 꽤나 진지합니다. 명사수 출격 준비 완료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요? 네, 이 전 대표 측은요. 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격을 고른 이유는 이번에 성적이 좋기도 했고 최근 김예지 선수가 화제가 되기도 해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가 겨누는 타깃은 윤석열 정부와 검사들이라는 해석도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원조 사격 황제이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도 보이던데요. 네, 금메달 4관왕이죠. 이 진 의원이 명사수 이재명 후보 저격에 나섰습니다. 방탄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표적은 어디냐고 반문하면서 명사수는 명사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올림픽 열기가 뜨거우니까 정치권도 활용하는 건데요. 합의 처리 0건, 국회 성적은 역대 최고 성적을 넘보는 우리 선수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는 LH의 부실 관리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H 전관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고 해외 골프 여행을 간 감독관도 적발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입니다. 무량판 구조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는데도 LH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조 설계 검수,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 무량판 구조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전단 보강근이 구조 도면에서 누락되거나 시공 시 누락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 무게를 견딜 수평 보가 없어 기둥 윗부분에 철근을 넣어 지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검단을 포함한 16개 지구는 설계부터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102개 사업지구 가운데 23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LH 전관업체와의 유착도 드러났습니다. 인천 검단을 담당했던 A 직원은 납품업체 2곳에서 상품권 230만 원을 받아 명품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또 베트남 등 해외를 오가면서 퇴직 전관들과 골프를 11번 쳤습니다. 감사원은 업체에서 금품 등을 받은 이들에 대해 LH의 파면과 정직 등을 요구하고 일부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더위에 밤잠 이루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올해는 유독 한낮의 폭염보다 밤더위가 더 심합니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뜻하는 열대야가 지난달 8.8일 발생해서 역대 1위이자 평년보다 3배나 많았는데요.
열대야는 많은 지역에서 열흘 이상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낮 동안 특보 수준의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무더위 속에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많게는 60mm가 호우 형태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서울은 24도, 대구 26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동안 서울과 대구 34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방첩사의 조사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대북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사 블랙요원, 극비 중의 극비인 이 명단을 정보사 내부 요원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 넘겨줬을 수 있다. 이 상상했던 최악의 일이 사실 같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업무 공백은 없다고 했는데요. 비밀이 샜는데 업무 공백은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구멍 뚫린 군, 신뢰를 잃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